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첩약 일수를 두고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료수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두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전에 의무상환 기간 확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불투명 시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K배터리 3사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가면 기본 첩약 11분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이 첩약 일수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뭔지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일반 병원 대신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치료비에서 한방 비중은 약 60%에 이릅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 비중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한방 치료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원인으로 한의업계의 과잉 진료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기준을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 진료 중 대표적으로 지목된 게 첩약입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 1회 처방 일수 기준은 10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1회 처방 최대 일수를 5일로 줄이고 필요시 5일씩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는 만큼 손보사들은 반기는 중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그 상해의 그 수준만큼 합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첩약이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뭐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이미 단식투쟁, 삭발식, 용산 대통령실 시위 등 집단 반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냥 진통제를 처방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최소 경과 관찰을 하려면 한 10일 정도를 두고 치료를 하는 것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과잉 진료 여부인데 이를 두고 업계 간 주장이 팽팽하게 다른 상황. 이번 주 업계는 논의를 위해 또 한 번 모일 예정인데 과잉 진료 정상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너무 명확해 갈등은 계속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복형 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몇 달 내에 사라진다면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국내 증시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복형 금감원장은 오늘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진 공매도 완전 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후 지난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야 등급이 올라가고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매도가 아무래도 주식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제도 안 좋고 증시도 좀 별론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불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외국인들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일부 투자자들은 의무 상환 기간 확정 등 공매도 전면 재개 전에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혁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지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전면 재개를 먼저 하면 그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놓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답이라고 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전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에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는 불투명 시트지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종사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 편의점의 외부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편의점에 부착된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오히려 편의점 근로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편의점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인천시 계양의 한 편의점에서는 업주가 범죄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접하게 될 텐데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청소년들의 편의점 출입 자체를 막는 게 맞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편의점 업계에서 선택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 논의할 당시 편의점 업계와 담배협회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0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불투명 시트지 부착 문제를 규제 심판 안건으로 올려 규제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지난달 28일 편의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시트지를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시트지 때문에 범죄 온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저희가 그때 토론을 한 겁니다. 민 의원은 이어 담배 회사, 편의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K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요.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K배터리 3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상반기 중 수원 연구소에 기술 개발 검증을 위한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의 준공을 마치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올해 IT 제품이나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5년엔 전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027년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K온은 지난 17일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에서 황화물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에 중점을 맞춰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고분자계와 황화물계, 투트랙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보유 공정과 유사한 고분자계는 오는 2026년까지, 황화물계는 오는 2030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개발 중인 리튬 금속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 비해 안전성이 낮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고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안전도가 높은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원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틀리고 완전하게 입증된 대량 경제적인 양산 모델이 되기에는 그래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개념은 이미 30에서 40년 전에 나왔다며 당분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1분기 해외 건설 수주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누적 해외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는데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해외 수주 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며 해외 수주를 견인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건설사 누적 해외 수주액은 61억 787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66억 1,809만 달러보다 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수주에서 단연 돋보인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1분기 23억 3,710만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수주액보다 약 16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 전체 수주액 중 약 38%를 차지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와리,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하며 작년보다 약 5.6배 늘어난 13억 9,257만 달러의 해외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리비아와 같이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거점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라크라든가 나이지리아 등에서 추가적인 해외 수주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DLENC와 GS건설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LENC는 지난해 1분기보다 약 13배 증가한 3,70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GS건설은 1억 7,299만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수주액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분기 해외 수주에서 선두 자리에 등극했던 삼성엔지니어링은 아직 수주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작년 1분기에 비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은 129, 35, 9, 1 이렇게 4가지 숫자가 보이고 있죠. 저는 오늘 1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간단한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2여가지고 1 간단하다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답변을 드리면 좀 더 간단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IRA 법안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I가 좀 1 같잖아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끼워 맞췄습니다. 예. 네. 근데 워낙에 좀 중요합니다. 세부 내용이 발표된 게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IRA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숫자 1을 좀 어거지로 끼워 넣어봤습니다. 네, IRA 세부 법안이 확인되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발표되다 보니까 국내에 좀 유리한 세부 법안이 나와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기준이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과 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이 부품에 포함이 되지 않고 구성물질로 포함이 됐어요. 또 핵심 광물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을 하게 된 재료를 FTA를 체결한 국가, 이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가공을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 이번에 핵심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IRA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로 한숨 돌렸고요. 또 완성차 업계는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배터리 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배터리 업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음극재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기술이고 넘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기술인데요. 양극재, 음극재 등 주요 소재들이 핵심 부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구성 물질로 분류가 된 겁니다. 즉 중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을 했더라도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조립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사들 입장에서는 현 공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려 자체가 불식이 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A 체결국에서 가공 시에 이 광물 인정 여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도 필요하고 리튬도 필요해요. 예, 니켈은 주로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리튬은 현재 이제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움브레모히또 염호를 통해서 리튬을 가공을 할 예정인데 조달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해당 국가들은 현재 미국과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은 이 광물들이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우려가 불식이 된 겁니다. 해당 국가들의 광물을 FTA 체결국인 대한민국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 가치를 더해서 가공을 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당 공정이 깨져버리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 타격이 제법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밸류 체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라고 해서 AMPC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셀을 생산할 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조금 완성 셀 업체들은 있었는데 추후 발표되지 않을까, 이번에 빠졌거든요. 추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 업계 분위기도 짚어주시죠. 온도차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배터리 업계는 예상하던 대로 긍정적으로 나온 반면에 현대차나 아니면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종 생산 규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IRA 예외로 적용되는 게 이제 상업용 차량, 리스라고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데 이쪽 시장에 더욱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리스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IRA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한 뒤에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도 이런 세제 혜택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5% 안팎의 리스 차량을 30%대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 리스 판매 비중 확대로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성 제고도 지금 녹록지가 않고요.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미국 엘레바마 공장의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지난해부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양산을 생산한 바가 있는데 좀 부족하죠,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에 조지아주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이게 2025년 정도에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보다도 조금 더 공장 가동 목표 시점을 앞당기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배달앱의 위기로 여겨진 엔데믹 전환기에 거둔 성과라 더 눈길을 끄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엔데믹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흑자 달성을 위해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우선 생필품 장보기인 비마트와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스토어를 통해 모든 상품을 배달하는 커머스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배민스토어의 경우 최근 판매자 대상을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며 입점 사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배민스토어를 통해 반찬이나 편의용품, 꽃, 화장품 등 보다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난 2019년 론칭한 웹툰 플랫폼 만화경도 올해 유료 모델을 본격 도입하고 앱 첫 화면 메인 콘텐츠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사용자 유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민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선 건 엔데믹으로 인한 배달 이용자 감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운 탓입니다. 올해 배달앱 시장은 웃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수요 감소가 심각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지난 2월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월 대비 무려 18.5% 감소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오프라인을 직접 찾는 그런 고객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배달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배달업체들이 그동안에 특수를 누린 거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판단하고 한편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적자 수렁에 빠진 지 3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영재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2021년 757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손실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입점업체와 주문수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고 적자 구조였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엔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공사 업역 간 불합리한 경쟁체계 개선, 벤처 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 28건의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업종대표 40명과 정치권 의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도 공짜노동은 반대하며 근로시간 확대가 아닌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랜드로버의 오프로더 모델 디펜더가 디올류 디펜더 130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진흙길과 경사면 등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압도적인 주행 능력을 갖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랜드로버 올뉴 디펜더 130 모델. 5m가 넘는 긴 전장에 2m에 달하는 높은 차체는 외관부터 견고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이전 모델인 올뉴 디펜더 110에 비해 리어 오버행이 340mm 확장돼 성인 8명이 탈 수 있는 내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열과 3열을 접을 경우 2291리터에 달하는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체험장에서 온오프로드 주행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프로드 모드에서 컴포트, 샌드, 암석, 도강 모드 등 8가지 주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통해 지면과 차의 높이를 최대 145mm까지 높이고 주행 모드는 도강 모드를 선택해 도랑을 건너보겠습니다. 지상고가 높아져 도랑 속에서도 저항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심 0.8m 가까이 되는 강을 건널 때에도 바닥에 자갈이나 큰 돌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차량의 흔들림은 크지 않았습니다. 차 바깥에서 볼 때는 아찔해 보이던 라크롤에서도 직접 운전을 해 나아갔을 땐 예상했던 것보다 쏠림이 적고 견고했습니다.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고 경사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순간 아찔했지만 어느새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해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착지를 도왔습니다. 온로드 주행 시에는 지상고를 낮춰 접지력을 강화한 덕분에 가속감이 시원하고 코너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올뉴 디펜더 130 모델은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 대출자 중 173만 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액은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인 720조 원에 육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1.7% 올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욱 간편함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톡이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앞으로 기존 친구가 아닌 이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